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15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죠. 이 숫자가 지난 60년간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고 1962년 10월에는 인류 전체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핵미사일이 이 섬에서 발사될 경우 워싱턴까지 비행 시간은 단 8분이었거든요.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최대 약점,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섬이 왜 미국에게 악몽이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쿠바 전역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지 3개월째 1,100만 쿠바 국민은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죠. 병원에서는 수술이 중단됐고 쓰레기 수거차가 멈춰섰으며 상수도 펌프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한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현대판 포위전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에 대한 모든 석유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잠그는 것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전략의 뿌리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2월 15일 아바나항에 정박 중이던 미 군함 메인호가 폭발했죠. 미국 선원 266명이 사망했고 미국은 단 이틀 만에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스페인이라고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거든요. 미 스페인 전쟁은 4개월 만에 끝났고 400년간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던 스페인 제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했죠.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모두 미국 영향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150km라는 숫자는 단순한 측정치가 아니라 전략적 운명을 의미하거든요. 1823년 몰로 독트린 이후 미국은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의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실제 의미는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었습니다. 쿠바는 그 뒷마당의 현관문이었죠. 플로리다 코앞에 있는 이 섬을 적대 세력이 장악하면 미국 본토는 즉각적인 위협에 노출됩니다. 1898년 전쟁은 이 현관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미국에서 금주령이 시행되자 마피아 자본이 쿠바로 몰려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미국인들은 크루즈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거나 아예 쿠바로 건너갔죠.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아바나에 호텔과 카지노를 지었고 쿠바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자본이 쿠바를 완전히 종속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쿠바는 미국 경제권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독립적인 경제 주권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하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혁명 정부가 미국 마피아 소유의 호텔과 카지노를 국유화했을 때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1960년 설탕 수입 중단, 1961년 전면 금수 조치입니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1962년에 시작됐습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쿠바에서 발사된 핵탄두가 워싱턴을 8시간 안에, 뉴욕을 10시간 안에 괴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서부 해안의 시애틀만이 유일한 생존 가능 지역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실제로 수도 이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소련군 정보국 대령 올레크 펜코프스키가 미국에 긴급 정보를 흘렸습니다. 쿠바에 핵미사일 100기 이상 배치 중이라고요. 그는 공산주의자였고 소련 장교였지만 쿠바에서 실수로 버튼이 눌리면 인류가 멸종한다는 시뮬레이션을 본 순간 애국자에서 인류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대가는 처형이었죠. CIA는 즉각 유의 정찰기를 띄웠고 10월 16일 사진 분석 결과 펜코프스키의 정보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3일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케네디는 쿠바 앞바다에 해상봉쇄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소련 선박은 격침한다. 모스크바에 핵미사일을 날릴 것이다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대서양에서는 핵미사일 부품을 실은 소련 화물선들이 쿠바로 향하고 있었고 미 해군 구축함들이 봉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50해리, 40해리, 30해리, 워싱턴과 모스크바 두 수도는 숨을 멈췄죠. 10월 27일 블랙 샤터데이입니다. 선을 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쿠바 해역 수심 300m 지점에서 또 다른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련 핵잠수함 B-59호가 미 구축함의 폭내 공격을 받고 있었죠. 미군은 올라오라는 신호로 훈련용 폭내를 투하한 것이지만 통신이 두절된 잠수함 내부에서는 이를 실제 공격으로 오판했습니다. 함장 발렌틴 사비치키는 3차 대전이 시작됐다며 핵어뢰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규정상 함장과 부함장, 정치장교 3사람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함장과 정치장교는 찬성했죠. 그러나 부함장 바실리 아르히포프가 거부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두 사람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약 4시간 동안 함선 내부 온도는 섭씨 37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갔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해 승조원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함장은 지금 당장 발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주장했죠. 아르히포프는 일단 수면으로 올라가서 상황을 확인하자고 설득했습니다. 30분간의 설전 끝에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올랐고 그제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 아르히포프가 동의했다면 핵어뢰는 미 구축함을 향해 발사됐을 겁니다. 그 순간 미국은 소련의 핵미사일을 날렸을 거고 소련도 보복했을 거죠. 인류는 그날 멸망할 뻔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면 위에서는 후르쇼프가 라디오 방송으로 급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돌리겠다고요.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핫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암호 전신을 보내면 해독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라디오로 전 세계에 공개한 겁니다. 소련 화물선들은 봉쇄선을 넘기 직전에 방향을 돌렸고 13일간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비밀 협상을 통해 터키에 배치된 미국 핵미사일을 철수시켜야 했죠. 위기는 끝났지만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150km라는 거리는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거리라는 겁니다. 그 이후 60년간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서 고립됐습니다. CIA는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638번 시도했고 카스트로는 10명의 미국 대통령을 겪으며 버텨냈죠.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올림픽에 암살 생존 종목이 있다면 내가 금메달이다 라고요. 그러나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거리는 운명이거든요. 2026년 현재 그 운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유 차단은 새로운 형태의 봉쇄일 뿐 본질은 1962년과 같습니다. 코앞에 있는 적대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전기 생산이 중단되고 병원이 멈추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전략적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워싱턴까지 8분, 뉴욕까지 10시간이라는 계산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중세시대 성곽 포위전에서는 식량과 물을 차단했다면 21세기에는 원유를 차단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항복하거나 붕괴하죠. 3월 13일 쿠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결국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굴욕이지만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쿠바 국민이 나라를 떠났고 그 대부분은 플로리다로 건너갔습니다. 150km를 건너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만들어낸 60년의 적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거리는 운명이고 전략은 감정을 배제하니까요. 1962년 10월 27일 바실리 아르히포프가 보여준 인간에는 예외였습니다. 전략의 세계에서 인간에는 언제나 예외일 뿐이죠.